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공수처의 체포영장 시한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요. 영장이 재집행될지 또 재집행된다면 또 언제가 될지 촉각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두 분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공수처가 발부받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오늘은 뭐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고요. 공수처가 내일 집행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효 기간. 네. 그런데 공수처가 일단 칼을 한번 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집어넣기에는 굉장히 면구스러울 거예요. 예. 왜냐하면 공수처가 이번에 이 수사를 위해서 검찰에 또 이첩해달라, 또 경찰과 공조본부 구성해. 그렇다면 무언가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내일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다시 일주일을 연기한다거나 예. 혹은 그냥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거나 하면. 당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왜 이첩하려고 지금까지 그랬을까? 예. 그러니까 무언가 성과를 남기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일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집행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가 뭐냐면 과연 경호처가 입장을 바꿀 것인가 이게 알겠습니다. 변수겠죠. 예. 배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지금까지 공수처 태도를 보면 좀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1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패됐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이유는 결과적으로 보니까 인원수에서 절대 부족이었어요. 지금 공수처가 동원한 체포영장 집행 인력은 뭐 한 대략 한 100여 명 정도. 예. 근데 이제 경호처 측은 한 200명 정도 되니까 예. 절대적으로 숫자에서 밀리니까 예. 경호처에서 완강하게 저항을 하니까 실패로 끝난 거죠. 그러면 정말로 강력한 집행 의지가 있었다면 예. 사전에 이런 걸 좀 충분히 조사했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좀 의구심이 그럼 들고 내일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안 할 가능성도 저는 배제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일단 내일이니까 하루밖에 안 남았으니까 그러니까요. 우리 평론가님 말씀처럼 그래도 뭔가 하지 않겠느냐라는 가능성. 예. 근데 제가 볼 때 하더라도 예. 1차 집행 때처럼 결국 보여지기식으로 끝나면은 결국 욕을 더 먹을 수가 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경우의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영장 지금 체포 영장 집행 유효 기간이 일주일인데 예. 지금 내일이 마감인데 그래서 이거를 연장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법.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가지고 얘기는 고민하고 이제 있다. 이런 천천히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 해보기로 하고요. 자, 일단은 오늘 법원이요. 윤 대통령 측에서 이런 이의를 제기했었죠. 체포영장이 불합리하다, 불법이다. 그래서 이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법원이 오늘 이걸 기각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각을 했습니까? 일단 어떤 마성영 부장 판사가 이야기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체포를 이제 취소, 변경할 수는 없다. 네. 그러니까 이미 만약에 그걸 하려면 이후에 체포되거나 구속된 이후에 적부심을 청구하면 된다. 그런데 사전에 이 영장에 대해서 영장이 적법하냐 안 하느냐를 다투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그 내란죄를 포함했다. 이게 나중에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 110조, 111조에 대한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의 이 두 가지가 그러니까 국가 기밀이라든지 혹은 공무원의 기밀과 관련돼서 응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예. 적시한 부분은 기존의 법 해석을 그냥 확인하는 의미에 불과하다라고 예. 해서 사실 예상이 됐지만 어쨌든 서부지법 부장 판사가 이것을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 내용 좀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형사소송법 110법 111조. 네네, 110조, 111조에 대한 부분은 네. 제가 좀 이해가 안 갔거든요. 예. 자, 이건 뭐냐면 110조와 111조가 연달아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면 군사적인 어떤 기밀을 담고 있는 지역이 110조고요. 예. 또는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보장해야 되는 예. 그런 부분이 이제 111조입니다. 네.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경호처에서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협조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예.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협조하지 않았죠. 그걸 근거로 네네,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협조하지 예. 않았죠.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겁니다. 저 법은 헌법에, 그러니까 법률은 법률 안에 헌법을 담을 수는 없죠. 그렇죠. 왜냐하면 법률은 하위 개념이니까. 자, 영장은 뭐죠?
법률의 하위 개념입니다. 네. 명령이에요. 예. 법률에 의해서 영장이 나오는 겁니다. 네. 영장에 의해서 법률이 집행이 되지 않아요. 즉 법률에 의해서 영장 안에 어떠한 문구가 들어가 있는 것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영장의 대상, 영장의 기간, 영장의 집행 목적 이런 것들을 써라라고 법률이 영장의 어떤 예. 문구까지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뭐냐면 하위 개념인 영장에 법률 안에 특정한 행위를 규제를 했어요. 예. 그러면 거꾸로 영장이 법률의 상위 개념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장은 법률에 의해서 어떻게 쓰라고만 되어 있는데 네. 그것을 벗어나서 법률에 있는 부분 110조와 111조의 부분을 제외한다라고 문구를 집어넣은 건 네. 이건 법관의 월권행위다. 이런 법률안은 법조계에서도 전혀 법조 역사상 처음 보는 그런 영장이다. 영장의 예. 법률안을 규제할 수 없다라는 예. 게 일반적인 해석인데. 그래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그걸 부분은 기각시킨 한번 배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시죠. 그 이제 월권이라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네. 일단 법에 대한 판단과 해석은 사법부가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수사기관인 공수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계 피의자로 입건이 된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했어요. 총 5차례고 공수처에서만 3차례 했어요. 그런데 출석을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출석을 안 하니까 강제 수사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강제 수사의 방법으로 체포영장 청구를 한 거예요, 법원에. 근데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일단 범죄가 위중하고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고 계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하니까 그러면 강제적으로 체포해서 수사해라. 라는 것이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어요. 네. 기각을 한 이유는 이제 3가지 점입니다. 이 3가지 점이 나온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3가지 문제 제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예. 걸 가지고 이거는 위법한 체포영장 청구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담당 판사가 아니다. 이거는 적법하다. 이유는 공수처법에 보면은 일단 직권남용과 관련된 수사는 할 수 있는데 연관된 수사는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고 두 번째 문제 제기는 왜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를 하느냐라는 것과 관련해서도 지금 대통령 관저 또 대통령실이 그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관할 법원이 맞다. 그래서 이것도 적법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평론가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110조 그리고 111조 형사법. 네 이거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아니다 이것도 적법하다. 그 이유는 지금 110조와 111조는 말씀하셨지만 군사 기밀과 관련된 또는 뭐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되는 이제 그 장의 허락이 있어야지 이제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체포영장 발부가 가능한데 이거는 사람에 대한 거니까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됐으니까 그 사람이 숨으면은 당연히 수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적법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경호처가 지금까지 이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 그래서 무효다라는 논리로 방어를 했단 말이에요. 집행을. 그런데 이제 집행을 더 이상 막게 되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불법으로 되니까 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다 처벌이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요 법률 설명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이제 소모를 했는데 일단은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원은 체포영장 자체 발부한 것은 적법하다. 체포영장을 집행해라. 근데 그런 의미로 오늘 기각을 시킨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런 얘기를 했었죠. 경호처에서 지난 금요일 날 지난주에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에 경호처에서 발포 명령을 내렸었다. 그런데 경호처는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지금 진실게임 양상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제보를 받았다고 그러죠. 지금 이제 추미애 의원 나오는데 추미애 진상조사 단장이죠. 지금 역할이.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경호처장으로부터 몸싸움에서 밀릴 경우에 공포탄을 쏘고 안 되면 실탄도 발포하라는 명령이 하달됐다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경호처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그러고 진실 게임이죠 지금은.
제보잖아요. 저는 지금 추미애 의원이 이미 제보를 한번 했었습니다. 실제로 개헌과 관련된 문건을 갖고 왔다. 근데 사본이다. 이 제보도 사실상 진위 여부가 불명확했는데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담동 카페.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김의겸 의원이 문제 제기했을 때 완전히 전부 다 제보에 의해서 모든 증거가 다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것 역시 여전히 제보입니다. 그런데 제보도 어느 정도는 육하원 측에 의한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단순히 제보를 받았고 발표 명령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만 되풀이합니다. 박선원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만 박선원 의원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6탄 방어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의원끼리 하나는 6탄 방어, 하나는 발표 명령이다. 이것 역시 같은 어떤 경호처에서 제보를 받았는데 내용이 좀 다른 부분,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 부분의 신뢰성을 어디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근데 일단은 확인된 것은 그러니까 공수처가 얘기하기로는 개인 확인들을 소지하고 있었다라는 부분까지는 이제 공수처로부터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고 실탄 발포는 아직까지는 제보 수준이라는 말씀이에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앵커께서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개인 확인을 경호처 소속 요원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건 경호처법에 당연한 거죠. 그럼 이 개인 확인가 빈총은 아닌 거죠. 실탄이 장전돼 있는 그런 개인 확인 거죠. 그건 확인은 아니 그거는 이제 당연한 경호법에 따른 거니까 제 얘기는. 그런데 지금 경호처의 입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포영장 집행은 위법하다라는 논리로 지금 체포영장 집행을 방어를 하고 있고 또 하나의 논리는 뭐냐면 우리는 존재의 이유가 대통령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법원에서 이 체포영장이 지금 적법하다라고 2번이나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집행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경호처장은 확신 갖고 있어요. 우리는 대통령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렇다면은 당연히 방어에 나서겠죠. 그러면 충돌하겠죠. 그러면 충돌하는 과정에서 불상사가 없다고 누가 보장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개인 학위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총을 쏠 수도 있는 거죠. 방어 차원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아직은 제보 수준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다. 다만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현실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비상계엄이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김민석 의원이 비상계엄 얘기할 때 저건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현실로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경호처는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경호처장이라는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하고 특수관계고 또 이분도 지금 사실상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수사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얼마든지 이런 제보가 사실로 현실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 그게 좀 우려가 됩니다. 어쨌든 공수처에서는 지난 금요일 날 다시 이제 회군할 때 되돌아올 때 그때 어쨌든 안전상의 이유로 이제 되돌아왔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발포 명령이 있었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제보 수준에서 지금 민주당이 이야기를 했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근데 앞서서 우리 저희가 보도도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안에 내부적으로 철조망을 치는 모습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가운데 그 당시에 군하고 경찰이 경호처에서 느슨하게 대응을 했다 해서 여당에서는 항명이다 이거를 군과 경찰이 항명을 한 것이다 하극상이다 이런 표현을 쓰던데요. 이거 맞는 표현입니까? 글쎄요. 일단 저도 그날 의아해했어요. 의아한 게 그 관제 구조를 제가 조금 압니다. 맨날 지나가기도 했고 또 예전에 어떤 외무부 장관 공간에 들어간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실제로 큰 도로에서 외교 관저 그러니까 공관촌이라는 들어가는 길목이 굉장히 좁다라요. 그리고 그 골목을 예를 들어서 미니버스로 막았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인원을 배치를 해서 그 장소를 옥새를 하려고 하면 사실 쉽게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미니버스 1차 저지선이 쉽게 열렸어요. 그다음 2차 저지선이라고 얘기하는 올라가다가 갈림길이 나오는데 좌측으로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 관저는. 근데 그 좌측에 미니버스가 한 대 있었거든요.
거기도 금방 그냥 비켜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두 부분이 저는 처음에 생각할 때 지금 막으려는 의지가 없었구나 처음부터. 경호처가 확실하게 안 막으려고 하면 오늘은 그날 그대로 집행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관저에서 200명이 막을 줄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1차 저지선과 2차 저지선을 바로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시 경비하고 있던 55 경비단이나 예. 혹은 경찰 쪽의 102 경비단이 예. 이 느슨하게 해서 그걸 이렇게 연결시켜줬다라는 예. 이야기가 나옵니다. 55 경비단은 이제 군이고요. 군이고 이쪽 수방사. 101은 이제 경찰이고. 경찰 소속이고요. 예.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예. 경호처가 사실 이 101이나 55 경비단은 경호처장의 지휘 통제하에 있거든요. 예. 근데 경호처장의 통제에서 스스로 명령을 저지선을 열어줘라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열어줬다면 항명은 맞죠. 그러니까 이 항명이라는 게 제가 말씀드린 건 경호처장의 통제를 받아야만 하는 그 경호처 법에 따라서 네. 아무리 여기 파견 근무를 하더라도 항명으로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예. 이것이 또 나중에 이렇게 잘못된 어떤 명령은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다는 복무 규율로 예. 판단했느냐의 여부에 또 이제 직면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논란의 여지가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요. 이제 그 지휘권의 문제인데 네. 그 경호를 서고 있는 군하고 경찰에 대한 지휘권이 경호처에 있냐 아니면은 군하고 경찰에 있냐라는 건데 여기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 국방장관 대행이죠. 김선호 차관은 지원된 경비부대 임무에 부합하도록 운영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명령이 있고 이제 그 문을 열어줬다라는 그렇게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령권, 지휘권이 어디 있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휘권의 문제가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본질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 거냐 아니면 부합하지 않는 거냐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명령을 지금 그대로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군 수뇌부, 경찰 수뇌부 다 지금 내란 중요 종사자 혐의로 지금 구속 수감돼 있어요. 그래서 기소돼 가지고 지금 재판에 처해졌거든요.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만약에 명령이 적법한 거였는데 그걸 거부를 했다. 그러면 항명으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부당한 짓이었다. 그런데 그거를 거부하면은 당연히 항명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경호처장의 지시가 정당한 지시였다. 네. 그렇다면 그거를 만약에 항명했다면 처벌을 받겠죠. 항명이 네.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항명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지금 경호처장이 그 범죄자가 판단은 되는 지금 거죠. 누가 그래서 아니, 그것 때문에 지금 아니 논란이잖아요. 그래서 그 판단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판단이 그러니까 법이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쟁점이 체포영장 발부를 집행을 하는데 그럼 그 집행을 따르는 게 맞느냐 아니면 그 집행을 방해하는 거 맞느냐. 예. 근데 항명이라고 하는 쪽은 방해를 했어야 되는데 방해를 안 하고 길을 열어줬기 때문에 항명했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저는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지금 그걸 요구한 이 경호처장이 내란 공범으로 처벌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뭐 군 소속 그리고 경찰 소속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방관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 장관 권한대행 네. 그리고 경찰청장 권한대행도 굉장히 잘했다고 봐요. 왜냐 사실상 협조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네. 만약에 협조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이 내란 공범으로 처벌받게 되는 거예요. 또는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다 처벌받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장관 대행이 굉장히 청장 대행이 잘했다. 예.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혀 항명죄에 해당이 안 된다. 오히려 부당한 지시를 한 경호처장이 앞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어쨌든 그 공수처가 지난번에 1차 시도에서 이제 물러나면서 이제 방법은 이제 없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게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거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지휘권을 발휘해서 경호처에 대한 지휘권을 발휘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해달라 했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최상목 권한 대행이 네. 물론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대통령실에 대한 지휘
이 권한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통령실에 아무리 대통령실을 지휘하는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 대통령이 권위 상태는 아니거든요. 대통령 직무 정지 상태입니다. 직위가 해제되지 않은 상태예요. 그렇다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돼서는 그 경호처장이 내가 판단하기에, 왜냐하면 경호법 5조에 따르면 경호처장이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주어가 경호처장이에요. 경호처장이 판단할 때 구역도 경호처장이 판단해서 하고 네. 또 경호처장이 판단할 때 그런 어떤 통제와 지휘 권한이 그대로 이루어지게끔 경호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호처장이 자신의 판단 하에서 지금 위임받아서 대통령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권한에 대해서 네. 대통령이 지금 직무 정지돼 있을 뿐인데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경호와 관련된 부분을 명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가 저는 상존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아까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금 직무 정지 상태에 있어서의 경호에 대한 부분은 경호처장이 사실 판단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경호처장이 자신이 지금 입장문을 발표했을 때도 모든 책임은 자기가 진다. 그리고 내 판단 하에서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도 아마 그 경호법에 자신이 판단하에 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 같아서 최성무 권한 대행이 한 입장을 안 하는 것도 그 점에 있어서는 나의 권한 바뀌다라는 그런 무언의 그런 메시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지금 배 좀 교수님. 우리가 약간 혼동하면 안 되는 게 경호처장이 대통령 경호의 권한,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걸 부정하는 건 지금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누구나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 그걸 집행하는 것을 막는 것이 경호처장의 경호 권한이냐 이거죠. 그거는 경호의 권한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고요. 네. 지금 최상목 권한 대행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대통령은 지금 권위 상태는 아니고 직무가 정지된 거는 맞아요. 직무가 정지되면 권한 행사가 안 됩니다. 권한이 정지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을 누가 행사하냐면 최상목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상목 권한 대행이 지금 가장 중요한 대통령 권한 행사는 뭐냐? 이 혼란스러운 국정 혼란을 빨리 종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국정을 정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란스러운 국정을 정상화하는 길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는 것. 또 하나는 내란죄 수사를 빨리 끝내는 것. 그럼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구인 체제를 만들어야지 잡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번에 2명이라도 헌법재판관 임명한 건 잘한 건데 한 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전혀 거기까지 없으니까. 나가시면 아니, 너무 그러니까 제 멀고요. 얘기는 예. 빨리 그것도 해가지고 구인 네. 체제를 완성해서 예. 탄핵 심판을 빨리 끝내는 거 하나. 그리고 내란죄 수사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떳떳하고 당당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자진 출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를 알겠습니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하고 있으니까 예.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니까 경호처장에게 협조를 해라. 예. 그래서 영장이 집행돼서 제가 볼 때는 출석해서 수사를 받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냐 아니면 내란이냐 정의냐 불이냐 여기서 선택을 해야지 중간지대는 예. 없다라는 말씀을 근데 드립니다. 어쨌든 체포영장에 대한 유효 기간이 하루 남았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정확하게 이제 공수처에 대답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렇다면은 공수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체포영장을 또 한 번 하느냐 아니면은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를 하느냐 그건데요. 하나 더 있죠. 경찰에 그냥 이첩해버리는 거. 경찰에 이첩을 하냐. 예. 또 아니면 검찰에 내란죄에 그냥 대한- 기소하라라고 그냥 넘기느냐. 예. 이 세 가지인데 마지막은 제가 그냥 다른 것뿐이지 예. 마지막을 선택했을 때는 공수처의 존재 근거가 없어질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 기껏해서 막 이첩해달라 예, 뭐 해놓고서는 다시 경찰에 이첩한다. 민주당 노정면 그 대변인이 얘기했잖아요. 이럴 거면 경찰에 다시 이첩하라라고 민주당이 얘기할 정도니까요. 그럼 3번은 제외하고. 그런데 1번과 2번 역시 도돌이표입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한번 해봅시다. 구속영장은 청구하면 바로 그럼 저 대통령실에서 나올 수 있나요? 똑같은 절차예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이나 예. 영장 들고 가서 지금 신병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런데 체포영장을 하든 구속영장을 하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안 나오겠다고 저렇게 방어를 해버리면 똑같은 결과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군다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은 또 성격이 약간 달라요. 예. 체포영장은 긴급히 인신을 확보를 해서 예. 조사를 하라라는 예. 뜻에 불과하고 예. 구속영장은 실제로 구속을 해서 예. 기소하는 단계거든요. 그렇죠. 근데 구속영장은 더 철저해야 돼요. 그렇죠. 소명도 더 철저해야 되고 예.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확실하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예. 돼요. 예. 그렇다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 그때 유창훈 판사가 기각할 때 네 가지 혐의 중에 소명된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어쨌든 지금 공수처는 경호처의 경호가 어떻게 되느냐의 변수를 지금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평론가님 말씀대로 구속영장이 체포영장보다 훨씬 받아내기가 힘든 건데 그 법원으로부터.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혐의도 소명이 돼야 되는 거고 말이죠.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공수처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아까 제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잖아요. 네. 내일 집행하는 방법, 네. 또 하나는 체포영장 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청구하는 방법인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은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훨씬 네. 높다. 근데 공수처 입장에서는 만약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발부가 안 되면은 굉장히 수사가 어려워지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제 모든 비난을 받을 수밖에 그렇죠. 없기 때문에 예. 상당히 좀 주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내일 다시 한번 시도하고 네. 또 체포영장을 다시 연장하는 그런 방법. 그래서 명분을 더 쌓고 그래서 명분이 충분히 축적이 돼서 이 상황에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겠다라는 네. 판단이 들 때 제가 볼 때 구속영장 청구할 것 같고 네.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구속영장을 만약에 청구를 하면은 실질심사에 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이거는 하나의 레토릭이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첫 번째로 비상계엄 관련해서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바로 바꿨잖아요. 정당한 통칭이다. 이거는 사법의 대상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 책임지겠다. 완전히 회피했잖아요. 그리고 수사든 탄핵이든 당당하게 맞서겠다. 라면서 지금도 체포영장까지 발부됐는데도 안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오히려 지지자들에게 편지 써가지고 끝까지 맞서 싸우자. 예. 그런 걸로 봐서 구속영장이 만약에 청구가 되면 네. 실질 심사에는 저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체포영장을 만약에 내일이 지나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이 더 크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거기에도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핵 심판 얘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헌법재판소가 변론 기일을 5회로 이제 확정을 했습니다. 오는 14일 날을 첫 번째 변론 기일로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윤 대통령 측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변론 준비 기일도 2회로 이제 딱 끝내버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헌재가 지금 탄핵 심판에 속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싶은데 여기서 핵심만 오늘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 앞서서 그 국회 탄핵소추단이요. 탄핵소추안을 변경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윤 대통령 탄핵의 주요 사유 중에서 내란죄를 철회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내란죄는 사실 우리가 그 탄핵소추 할 때 내란죄 때문에 탄핵소추한 것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그게 굉장히 강조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렇지요. 지금 저도 방송에 나오면서 예. 패널들과 토론을 할 때 내란죄를 주장하는 패널들의 가장 큰 이야기가 그거였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죄가 들어가면 아마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이다. 왜냐하면 일일이 그 지휘관의 어떤 증언들을 전부 다 재신문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증언들을 전부 다 자신한테 불리하거나 자신한테 유리한 부분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따져야 되잖아요. 예.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했을 때 모든 이 진보 쪽 패널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란죄 너무 확연하다. 이건 그냥 너무 다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금방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란죄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장을 바꿨습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게 굉장히 길어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길어진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냐면 네 가지로 정리를 했었어요. 헌재가 지금 헌법재판소 이번 이 탄핵 심리를 첫 번째가 계엄 선포의 위헌성, 두 번째가 포고령의 위헌성, 그 다음이 국회 활동 방해, 네 번째가 선관위 서버 압수수색. 이 네 가지인데 지금
만약에 내란죄를 걷어낸다? 그러면 뒤에 두 가지가 없어져요. 가장 중요한 국회 있지 않습니까?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 안 했다가 내란죄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내란죄 여부는 따지지 않겠다라고 아예 걷어내버리면 포고령과 그다음에 그 계엄 선포의 위헌성 여부만 남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가장 해야 될 절차가 바로 재의결입니다. 의결을 다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반대하는 예, 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사도 공소장을 변경한다. 하지만 탄핵 소추인단은 대리를 하는 것이지 누굴 대리한다? 300명의 헌법기관들을 각각의 헌법기관들을 대리할 뿐이에요. 예. 법안처럼 소추안도 알겠습니다. 하나의 어떤 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예. 의결을 했습니다. 근데 그 법안을 몇 명이 그냥 임의로 바꿀 네. 수가 있습니까? 못 바꿔요. 근데 그거를 예.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재의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다시 의결을 해야 된다는 이런 주장까지 지금 나왔는데 그럼 왜 국회 탄핵소추단은 이거를 빼자고 그랬을까요? 일단 국회에서 재의결해야 된다. 네. 라는 논리는 이제 국민의힘 측의 주장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만약에 재의결을 안 하면은 이게 헌법 위반이다면은 당연히 헌재에서 기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걱정할 일이 아니고 네.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환영해야 될 문제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환영해야 될 문제니까 걱정 안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전례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할 때 그때 법사위원장이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 권성동 의원이었거든요. 네, 네. 그때도 이 탄핵 소추 사유서를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 뇌물죄, 강요죄 이런 형법 부분이 있었는데 네. 그때 정확한 입장이 뭐였냐? 이거는 헌법 재판이지 형사 재판이 아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헌법 재판에만 집중하겠다라고 예. 지금도 이걸- 똑같이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예. 지금 내란죄하고 그리고 또 헌법 위반, 예. 비상계엄 이 두 가지가 탄핵 소추 사유서에 들어가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평론가님이 뭐 국회 부분 그리고 또 선관위 부분은 뺐다고 그러는데 빼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관련된 헌법 위반에 그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만 적용함에 있어서 예. 헌법 위반만 다루고 형법 부분은 뺀 거예요. 왜냐하면 형사 재판으로 가게 되면 증인들을 계속해서 불러야 되고 네. 거기에서 입증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게 180일 넘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기에 끝내겠다라는 차원에서 헌법 위반으로만 정리한 거다라는 그러면 말씀을 드립니다. 배 교수님한테 요거 한 가지만 더 여쭤보죠.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이렇게 이제 국회 탄핵소추단이 사실 국회 탄핵소추단이라고는 하지만 주로 야당으로 구성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의심도 합니다. 이게 시간을 빨리 탄핵소추안을 결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때문에 지금 선거법 위반 관련해 가지고 요번에 항소심이 곧 이제 시작이 되고요. 여러 가지 법원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런 해석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빨리 하려는 거다라는 예. 거는 맞는 거죠. 네. 왜냐하면 빨리 하는 것만이 지금 국정 혼란을 예. 최소화할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헌법재판소의 두 가지 원칙이 뭐냐? 하나는 신석입니다. 또 하나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헌법재판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다음에 최상목 권한대행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헌법재판을 질질 끌겠다라는 예. 것은 국정 혼란을 계속 끌겠다라는 것이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 네. 방탄 논리에 불과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러면 빨리 해가지고 끝내려는 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려는 거 아니냐 예, 선거에. 예.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도움은 될 수 있겠죠. 제가 볼 때는. 예. 왜냐하면 사법 리스크를 적용할 그런 시간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일종의 물타기고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본질을 호도하는 말씀드린 대로 것이다. 본질은 알겠습니다. 뭐냐면 이 국정 혼란을 빨리 정리하려면 탄핵 심판 알겠습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리고 말씀하십시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예, 예.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 가지고 예, 여기까지만 듣고 제가 8년 전 얘기를 조금 이의 제기를 하겠습니다. 8년 전에 그 판례 맞습니다 하는데 8년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피청구인 즉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판에서 똑같이 양쪽의 검사와 변호인 측의 각각 절차를 다
합의를 보고 사실 변경하는 겁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거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빨리 끝내겠다라는 입장으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똑같이 그게 가능하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가 지금 그 검사한테 야 이거 우리 지금 빨리빨리 끝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예. 김문기 씨 얘기는 빼고 앞에 부분만 하자라고 해서 만약에 합의해갖고 빨리 끝낸다면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이겠습니까? 절대 안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똑같은 상태로 이 자체가 8년 전과 똑같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좀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못 예, 알아듣겠는데 마지막으로 예. 어쨌든 판단은 헌재가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유리하니까 늦추려고 한다고 늦춰지는 건 아니고 제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 게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때 2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때 3달 걸렸거든요. 그러면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게 12월 14일이니까 2달을 적용하면 2월 14일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4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적용하면 3월이 되고 5월 선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확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하늘이 두 쪽 나도 대법원 3심까지 결론이 안 나오니까. 예,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정치 공세 논리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헌법재판소가 또 판단을 하겠죠.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그리고 배정호 세한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